네, 제가 좀 전에 펭수 흉내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 0875 쓰시는 분께서 으악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 지금 됐는데요.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정신과적 분석을 아주 구체적이고 낱낱이 해주실 존경하는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어제 오늘 계속 내내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기쁘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기생충 열풍을 우리 이 코너에서도 한번 다뤄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영화를 넘어서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 그리고 봉준호 감독 작품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실 기생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 반지하, 냄새 이런 것들이 가진 또 상징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우선 두 분 이 기생충 영화 보셨죠? 감상평을 좀 간단히 해주신다면 우선 먼저 최명기 선생님께서. 네, 저는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 주관적 감정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는 영화였습니다. 주관적 감정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더라? 네, 보통 영화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게 하겠다, 화를 내게 하겠다. 그게 감독의 목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어떤 심각한 장면에서 유머 코드를 섞는다든가 음악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아무런 소리가 없어진다든가 그래가지고 주관적 감정의 개입을 아주 극소로 줄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두 번째는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상징 구조가 명확합니다. 네. 상징 구조가 명확하면은 보통 영화를 보면 굉장히 뻔하거든요. 그렇죠. 상징 구조가 명확한데 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씁니다. 마지막은 기술적으로 볼 때 빈틈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빈틈이 없어요? 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 영화에 이 장면이 있었을까 하는 장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보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은 딱 보통 한 2-3개,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딱 하나였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고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한 장면은 19금이기 때문에 아침에 얘기할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 도대체 그 19금 장면이 왜 들어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갑자기 그 장면 생각이 나면서 저는 괜찮았는데 그 장면 때문에. 그랬군요. 네. 그럼 그건 저희 편견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본 감독님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약간 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저는 백 선생님. 봉준호 감독님이 만든 영화 설국도 보았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개봉하자마자 그 기생충을 봤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디테일한 묘사를 하는데 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봐왔던 도시의 그 어떤 빈부격차의 모습을 아주 담대하게 내보냈다. 가장 한국적인 일상의 풍경이나 이런 모습들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캐릭터상 연기하는 분들이 정말로 실감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드립 전혀 없이 정말 내가 그 현실 속에서 주인공들이나 조연급들이나 연기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그 영상 속에 미학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담담하게 담아낸 게 오히려 이번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 감독상 등 4개 상을 수상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저도 좀 뻔한 스토리 좀 싫어서 그리고 또 너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괜히 반항심에 보기 싫어서 안 보다가 어쨌든 막판에 일단 회충약을 먹고 이 기생충을 봤는데 사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명확한 뻔한 구도를 뻔하지 않게 풀어내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 지금 백 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이 영화를 보는 특이점 혹은 관점의 새로운 유도 이런 것들이 사실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선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게 바로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의 그 계급 구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우선 백 팀장님께서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 때문에 일어난 사건 이런 걸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강원 탈주 사건이 있습니다. 지강원 씨 사건이요. 혹시 그 비지스의 홀리데이라고 그때 그 지강원이가 마지막 경찰과 대치할 때 달라고 했던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음악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딱 창문 너머로 이 지강원 씨가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이렇게 네. 하면서 했던 그 장면 생각이 나는데요. 예. 이 사건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지강원 등 25명의 미결수가 영등포 교도소에서 이제 다른 교도소로 이송 중에 네. 그 중에 25명이었는데 12명, 지강원을 포함한 20대 초반까지 이 미결수들 12명이 이제 공모를 해서 그 버스 내에서 교도관을 이업을 하고 그다음에 권총을 탈취합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당시 88 올림픽이 끝난 직후였어요. 88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어진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나이가 좀 계신 분들은 거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88 올림픽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지강원 등 4명이 서울 북가자동 가정집으로 침입을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때 아버지와 딸 등 가족들이 인질로 잡고 경찰들과 대치를 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지강원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지강원이 이때 어떤 신분이었냐면 수백만 원 정도 절도를 하고 징역 7년에 그다음에 그 사회보호법에 따라서 청송보호감호소 10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당시 그 대통령의 동생이 70억 상당을 횡령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항의를 합니다. 이러면서 뭐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그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나 가족들은 큰 비리를 저지르고도 송반망이 처벌을 받는다. 네. 그래서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를 안 받고 그다음에 무전유죄, 돈 없으면 죄가 된다. 이걸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권총을 들고 이제 그 어떤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유리창을 깨고 이제 대치를 하는데 이때 경찰 특공대가 정조준에서 저격해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인데 네. 지금까지도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회자가 되고 있죠.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처벌 안 받고 권력이 네. 없으면 처벌 받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말로 전래되고 있는 사건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최명기 원장님께서 좀 궁금한 거. 정신과 전문의가 보시기에 이 지강헌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 그렇게까지 분노했던 거는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유권, 뭐 무권, 권력 때문입니까? 뭘까요? 네. 일단은 저는 그거는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생활을 못하니까 화가 났었던 게 제일 먼저였고요. 첫 번째 화가 났기 때문이다. 네. 아니, 그거인 거지요. 네네.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서 다시 범죄도 저지르고 신나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 감옥에 있는 거에 더해서 청송감호소에서 내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났었던 거지요, 본인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아주 거창하거나 숭고한 무슨 가치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네. 그런. 아니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7년 받은 건 내 거지. 네. 아니 나보다 남이 형을 덜 받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형을 덜 받아야 되나요? 네. 너무 네. 이성적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네. 인간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잘못을 깨닫고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야지 하고 죄책감을 느끼면 우리가 내재적이라 그럽니다. 네. 외재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지강현은 기본적으로 외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귀인을 바깥쪽으로 하는. 네. 그런 다음에 또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타고 태어날 때부터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타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남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천성이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인간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다 그럽니다. 호랑이도 그래요? 사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자도 이렇게 집단으로 사냥을 할 때 보면은 꼭 나가서 먼저 사냥하고 남들한테 먹이 나눠주는 사자가 있고요. 네. 꼭 마지막에 나가서 먹이 훔쳐먹는 사자가 있답니다. 사자가 훔쳐먹는다니 참 모양새 빠집니다마는. 네. 비슷하게 네. 이 사람은 굉장히 복수심은 강하면서 남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겁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 위험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충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은 지강헌이 그런 탈옥을 했다는 거는 형이 적절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빈부격차라든가 사회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특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지강헌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빈부격차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거는 이런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강헌이가 그렇게 한 거는 개인적인 검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일반 대중이나 국민들이 영향을 그렇게 받았다. 네, 오늘 직장에 나갔을 때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조금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대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빈부격차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쪽이 아니라 대강하는 쪽으로 만듭니다.
내가 이거 일 좀 더 해봐서 월급 한 10만 원, 20만 원 올려받자. 네. 또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은 100만 원 올려받자. 네. 이것도 도대체 내가 언제 그들을 따라잡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 일을 덜하게 하는 게 빈부격차에 엄청난 거고요. 그 조금씩 일을 덜하는 게 합쳐지게 되면은 네. 경제 성장률 3~4% 우습게 깎아먹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M4 세대라 그래서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나 좀 네.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 가진다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기생충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라고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느니 난 어차피 마음만 먹으면 서울대 갈 실력이 있으니까 네. 서울대 연대 간다고 졸업장을 만들어도 네. 하나도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인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 완전 다른 해석을 하고 계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잠깐만 언급을 좀 하고 우리 싶습니다. 팀장님. 예. 사실 이제 최명기 교수님의 그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만큼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제 그 군사 독재 시절이었던 그 어두운 시절 또 지금으로 봐서는 사회보호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그 몇백만 원을 훔쳤는데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보호법에 의해서 10년에 또 다른 청송교도소에서 징역생활을 한다. 근데 그 당시 이 대통령 친인척이었던 사람 수십억을 횡령하고도 불과 2년 만에 이제 그 출소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옛날에 네. 재벌들은 그렇죠. 사법없이 그래서 맨날 집행유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분 그래서 나쁘잖아요, 솔직히. 결국 지강은이가 물론 범죄자이긴 하지만 네. 정말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을 사회에 호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부터 공감을 받는 건 사실 정치인, 기업인 또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권력이나 돈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나오는 게 사실 세태였거든요. 네, 이런 그렇군요. 부분은 조금 받아들여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습니다.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최명희 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꼭 여쭤봐야 되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 또 하나가 설국열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빈부격차, 계급격차가 완벽한 그런 사회예요. 그 열차는 칸칸이 나뉘어져서 결국 살아가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폭동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불합리한 대우하고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나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또 거기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네. 일단 겁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이 없는 사람이 있고 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충동적이다. 그럼 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요. 충동적인 거 아주 좋은 겁니다. 또 좋은 충동적인 겁니까? 게 좋게 네. 발휘가 되면 그게 용기가 됩니다. 아. 그래서 충동적인 사람이 착하잖아요. 길을 가면서 충동적으로 계속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다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인을 그 범죄자를 갖다 잡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났을 때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충동적인 사람이 악하잖아요. 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충동적이면서 겁도 없으면서 네. 그런 다음에 사회적 정의감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합리한 대우와 처벌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정의감이라고 하는 게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동물도 예를 들어서 무리를 지어 사는데 갑자기 맹수가 오게 되면 어떤 동물은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동물이 있어요? 알려주는? 네, 새들도 그렇고 예. 우리 그 늑대 집단, 우리 그 조금만 어떤 포유류 집단도 그렇고 다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자마자 자기는 잡아먹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알려주는 개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개체는? 타고 태어납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가치관이 더해지게 되고 네. 거기에 어떤 본인의 양육에 있어서 좋은 태도가 더해지게 됐을 때 네. 그 사람은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도 불의에 맞설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져서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네. 결국은 불의에 맞서갖고 그거를 성공시키는 건 능력입니다. 네. 이 모든 게 합쳐지게 됐을 때 네. 우리가 진짜 영화에나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최명희 원장님 말씀에 좀 표정이 안 좋으세요. 우리 백규정 팀장님께서. 예. 그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이제 우리 최명기 원장님이 같은 심리학을 전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심리학이고 우리 원장님은 의학을. 예, 그러니까 의학하고 이제 뭐 지금은 상담을 하시니까 케미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설국 같은 경우도 제가 영화를 봤지만은 이 칸칸이 어떤 그 빈부격차의 극명한 그러니까 뭐 지렁이 곤충 같은 거 이걸 이제 음식으로 먹는 그런 모습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빈부격차라고 하는 부분은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자기 현실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범죄에 악용을 해서 그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저 밑바닥에서 소리치고 그다음에 호소하고 그다음에 신분 변신을 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당한 방법이면 괜찮은데 그걸 그 신분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선행적인 모습들에 편승을 해서 위장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그 설국열차라든가 그다음에 이 기생충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 캐릭터 분석하면서 한번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생충에 보면은 그 조효정 씨가 있어요. 그 네. 부잣집 아나님. 네. 이분 상당히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추천만 받아서 자기는 모든 걸 한다 그러면서도 또 이 송강호 씨가 말하죠.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잘 속는다. 이거는 뭔가요 도대체가 이 캐릭터? 조효정 씨는 잘 속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잘 속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어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인간의 마음을 네 개로 나누는데요. 네. 하나는 나도 알고 남도 다 아는 겁니다. 나도 착하고 남도 나를 착하게 생각하면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지요. 네. 정반대쪽에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나에 대해서 넌 이렇다 얘기해주자 무시하면 됩니다. 너도 틀렸을 거야.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게 있고요. 남들은 다 알고 나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조효정 씨는 남들은 다 압니다. 잘 속는 사람이란 걸. 그러나 본인은 모릅니다. 자기가 잘 속는 사람이란 걸 모르는 거를.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진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워낙에 부자인 사람이고 워낙에 권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야, 넌 맨날 속잖아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엄청난 돈을 갖고 배경이 있고 그런 때는 사람들이 네. 진실을 조효정 씨한테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속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 송강호 씨도 얘기 안 하는 거고 다들 얘기 안 하잖아요. 이용해야 되니까. 오늘 좀 위험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백 팀장님 수습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이게 기생충하고 좀 비슷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 어떤 현실의 차별을 받고 부당한 대우에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부산 그 복지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혹시 아실 겁니다. 네네. 75년도부터 87년도까지 일어난 사건인데 불황아들을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뭐 일반 그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복지원에 감금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관리를 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면 일정한 대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막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시신이 돼버리는 정도까지 폭력을 행사하면 안매장하기도 하고 또 이게 밝혀졌죠. 무려 551명이라는 사람이 그 사망을 했거든요. 원생들 중에. 근데 심지어 이 관리자들이 시신을 갖다가 의학용, 해부용 실습용으로 300에서 그 당시 돈 500만 원씩 받고 팔아버리는 그렇죠. 이런 형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사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사실은 그 어둠의 시절에 누군가가 이걸 지켜보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결국은 지금 영화 같은 것으로 승화가 돼가지고 표현을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그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이 사회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고 당시 그 원장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나중에 또 집행유예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개인의 어떤 그 야심이라든가 어떤 개념의 그 상실 이런 부분들이 큰 어떤 야욕을 일으키는 그런 범죄. 그다음에 네. 국가기관과 유력인들과 그
접촉이 돼가지고 네. 사실은 카르텔 형성이 돼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 그래서 전쟁도 아닌데 55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인간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 이런 형태가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과 좀 교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뭐 쟁취한 권력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약간 그 양도된 혹은 잠시 맡겨진 권력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사한 그런 예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는 그 형제복전 얘기는 안 여쭤보고요. 그 기생충 얘기 다시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그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거기서 이제 캠프장 간다고 갔을 때 송강호 씨네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아주 그 훌륭한 사실 저도 그 집 보고 네.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그 집에 모여서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심리예요?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 하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하인들이 전부 이제 주인들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하인들이 주인놀이를 했다 그럽니다. 야, 나는 왕이야. 아니, 나는 여기 그 우리 주인님이야. 너는 마나님이야. 그러면서 서로 옷 입고 놀이했다 그럽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당하는 처지에 있으니까 기회가 됐을 때는 이제 반대 입장이 되어서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분출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 있을 때 네. 하도 누구를 갖다 막 이렇게 사장이 직원을 갖다 갑질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꿈꿀 때 그 사장이 직원한테 갑질을 당한다 그럽니다. 반대로 직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갑질을 당하잖아요. 네네네. 꿈을 꾸면서 사장한테 갑질을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 잊는다 그럽니다. 네. 오히려 그 반대적인 것들이 네. 이제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네. 꿈으로 발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스트레스나 이런 내면적인 그런 갈등을 좀 풀어내는 거죠. 스스로가 알아서 네. 방어적으로 자기 방어가 있어서. 자, 그러면은 백김종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직원이나 혹은 그 이제 아래에서 일하시던 그런 분들이 마치 자신이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서 네. 문제된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까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서울 영등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네. 소위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 상대로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전세 사기 이거는 사건. 네. 자기가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주거지를 이제 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허언으로 이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그다음에 서류를 이수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자기가 마치 권한 있는 사람처럼 행세를 해서 네. 무려 141명에게 100억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사기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본인의 권한이나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이는 모습으로 그다음에 편취 행위를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피해를 주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부조리들이 이런 어떤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시그널이나 메시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교훈도 주는 사건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생각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여성분이 있었었는데 그 여성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라고 남자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의사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가운 같은 걸 스스로 이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입고 로비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또 마치 자기가 정말 의사 선생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칭하고 다니면서 돈도 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 정체가 발각이 되면서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 나는 네. 상황이 있었었는데 이런 식의 행동 같은 것들은 왜 그러는 거라고 그럼 볼까요? 이건 전형적인 신분 사기입니다. 신분 사기인데 왜냐하면- 신분 사기가 벌어진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이제 신분 사기를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네. 사람은 신분 사기를 칠 때 자기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이런 경우이지요. 네.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본인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충분히 이렇게 훌륭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해서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나 또 신분 사기 중에 어떤 신분 사기는 굉장히 본인을 비참한 처지로 해서 신분 사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난 암에 걸렸어요. 뭐에 걸렸어요.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비참한 처지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뭔가 이제 돈을 갖다 이제 기부를 받거나 그러는 거지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거기에 어떤 목적에도 심리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뭔가 하면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형적인 신분 사기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이 처한 기질에 따라서 보다 높은 신분을 취하냐,
보다 불쌍한 신분을 취하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4867 쓰시는 분,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최 선생님, 최 원장님이 무작정 지향에 대한 도덕적 이상과 진리만 얘기하거나 강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능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니까 참 재밌네요. 이런 말씀 주시고요. 또 6635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의 촌철살인입니다. 이용해야 하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아까 네. 조효정 씨 얘기하신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 6635 쓰시는 분께서는 백기동 팀장님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빠져나가는 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 9877 쓰시는 분께서도요.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다들 마음이 조금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요거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좀 대강 얘기한 것도 있긴 한데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뭐 거짓된 사실을 믿으면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 안에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네. SNS나 어떤 인터넷이 되면서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네, 그것도 있지만 네. 옛날에는 리플리 증후군, 진짜 리플리 증후군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일단 말도 잘해야 되고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일리노이 공대 네, 하듯이 제시카송.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리플리 증후군이 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SNS 공간에서는 타자만 칠 수 있으면 다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 공간을 통해서 네. 리플리 증후군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백 팀장님 혹시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유명한 가수였죠. 뭐 오디션 가수 출신인데 뭐 허각이라든가 박상민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실제 본인들이 주변에다가 이제 비슷한 애모나 차림을 하고 또 어떤 행사나 업소에 출연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박상민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슷한 모습을 해서 본인이 마치 진짜 박상민 가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사인도 해주고. 근데 그거는 그냥 원래 컨셉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이것도 주변에다가 정말 내가 박상민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본인이 진짜 리플리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박상민이다. 스스로 그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실제로 계약도 하고 또 사인도 해주고 네, 이런 네. 형태가 있는데 결국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신분 상승의 원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 상습적인 거짓말이 내가 진짜 현실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소위 말하면 자기 그 인식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리플리 증후군으로 나타나서 이런 행위를 다른 사람을 진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심리적인 분석과 함께 실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다가 지금 15초가 지났는데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님 그리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